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연이틀 상승세를 나타낸 건데요. 이번 주에 있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이렇게 주요 지수가 1% 내외로 올랐습니다.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등등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미 실적을 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지속되면서 장중에 또 $200가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주목이 됐던 것은 바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주가가 모두 다 폭락했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일부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종목 이슈들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볼까요? 네, 오늘은 저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실적 어제 또 괜찮게 나온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전략도 챙길 거고요. 저는 시장에 대한 코멘트로서 예스맨 리스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스맨 리스크가 무엇인가 가늠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일명 시황제 리스크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 리스트를 살펴봤을 때 시진핑 주석 포함해서 7명이 결정이 됐습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리스크화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은 쉽게 세 개의 파로 나뉘어집니다. 시자쥔, 그리고 공산주의 청년당, 일명 공청단, 그리고 상하이방이 되겠는데요. 이 공청단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시진핑 주석을 견제할 수 있는 파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개혁과 개방을 좀 주장하는 입장이고 상당히 금융시장에 친화적인 인물들이죠. 대표적으로 리커창 총리와 왕양 주석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3기 집권의 상무위원 리스트에 이들의 이름이 다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청단 계열 그리고 상하이방 계열의 인사들이 모두 다 빠지고 이 7인의 리스트는 모두 시자쥔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시진핑이 이해하라고 하면 모두 이해하는 인물들만 남아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말에, 그의 행보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황제 리스크가 등장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들이 거론되는지 보면 워낙 보수적인 집단의 인물들이다 보니 미중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공조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 무력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공동부유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사회적 배분을 위해서 대기업,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를 규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압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제로 코로나인데요.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를 반대했죠. 경제와 같이 살려가는 정책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창 총리가 발탁이 됐죠. 이 리창 총리 이 사람은 시진핑 주석의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봉쇄를 주도했었던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무관용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등장한 겁니다. 이를 두고 세계 각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경제정책 경험이 거의 적은 인물들이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책적인 오판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전환할 정책을 내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금융시장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겠죠. 어제 홍콩 항생지수 정말 처참했습니다. 6% 이상 급락이 나왔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때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항생차이나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본토 기업들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7% 이상 급락이었습니다. 메이탄,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등등의 종목들이 모두 다 규제 압박에 대한 리스크 속에 빠져나갔기 때문인 거죠.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 비중이 홍콩 증시는 훨씬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시황제 리스크는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을 빨리 뺄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한 리스크가 더 부각됐습니다. 중국장은 나름 잘 버티는 듯 했습니다만 일단 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면서 장 후반에 같이 밀려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자, 일단 밤사이 뉴욕 증시도 나름 이 이슈를 소화해 나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뉴욕장 3대 지수는 전약 후강이었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었는데요. 영국에서 수넥 전 재무장관 총리로 선출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름 재무장관으로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0bp나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파운드화가 반등하며 안정을 기대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기준으로 장 출발 직후 뚝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중국발 정치 리스크를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발 리스크와 함께 중국 ADR 종목들 모두 밀려났고요. 스타벅스나 테슬라 등의 종목도 하락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 초반에 변동을 좀 겪었는데요. 결국에는 다시 올라갔고 그 힘은 실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한 70% 정도가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거고요. 이번 주에 161개의 기업들이 실적을 S&P 500에서 쏟아낼 텐데 그들도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일단 빨간불로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시장에서는 실적 기대로 버텨냈다라는 목소리가 등장을 했고요. 다만 좀 부담스러운 건 바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10월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모두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다소 부진하게 발표가 됐고요. 미국의 중고차 가격의 급락 폭으로만 놓고 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빠르게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 시장의 소비 여력 자체가 정말 줄어들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 등이 들려오면서 미국 내에서도 침체의 기운이 조금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침체가 역시 피봇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장은 침체보다는 피봇에 초점이 좀 맞춰지면서 뉴욕장이 올랐다라고 보겠습니다. 전반의 종목들이 대다수 상승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그나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가 예상되는 쪽에서 주가 상승이 보였습니다. 월마트, 코스코 등의 종목이 될 것 같고요. 홈디포 등의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변동을 예지할 때마다 제약 바이오 쪽의 강세 움직임 여실히 나타났죠.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 쪽이 1.4% 하락이고 여기에 스타벅스가 딱 보이는데요. 테슬라와 스타벅스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중국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 보시면 오늘 놀랍습니다. 핀듀오듀오는 24%, 알리바바 12%, 그리고 중국 자동차 업체인 니오나 리오토도 15% 이상 급락이 나왔고요. 이들의 하락이 어느 정도 지수에는 분명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향 소비에 대한 기대 있는 쪽, 카지노 쪽도 많이 밀려났고요. 테슬라나 스타벅스의 낙폭도 꽤나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내가 중국 주식 안 갖고 있어, 나 중국 ADR 종목들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간과하기에는 사실 중국은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제조 생산 쪽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죠. 테슬라가 가격을 낮춘다라는 소식을 들어냈습니다. 중국에서요. 수요 둔화 조짐이 감지됐기 때문인 거죠. 5에서 9% 정도 가격을 낮추는데요. 모델별로. 그로 인해서 시장 시티그룹 등에서는 이미 수요 둔화가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투자 의견에 대해서 다소 하향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향 움직임 우린 잘 봐야 되고요. 중국 정부가 홍콩 증시의 외국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적인 측면의 내용들이었고요. 이어서 짤막하게 풍력주들 살짝 보죠. 어제 국내장에서 풍력주를 비롯해 여러 종목들이 다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꽤나 좋은 흐름이 나타났던 종목들이 풍력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와서 이들의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 못했죠. 상승분들을 다 토해내는 흐름이고 잘 버틴 쪽을 본다면 일부 동국산업과 CS 윈드 정도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해상풍력, 특히나 부유식 해상풍력이 1년 사이에 규모가 2배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프로젝트 수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고요. 유럽 각국에서 해상풍력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해상풍력을 빠르게 확정지었고 국내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시장 곳곳에서는 전형적인 초기 성장 국면이다. 연평균 25% 정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긍정의 포인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상풍력 관련한 정책들은 어땠을까요?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에만 나온 내용들입니다. 에너지 리스크 속에서 해상풍력들은 꽤나 빠르게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올라갔고요. 세계 곳곳에서 각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해상풍력 시장은 진입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네요. 상위권 3-4개 업체가 모두 다 그것을 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수주가 거의 쏠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진투자는 CS 윈드, 삼강 M&T, 동국 SNC 등의 업체들이 해상풍력 시장 파이 확대 속에 수혜를 볼 것으로 얘기하는데 잠시 후에 풍력주도 살짝 건드려 보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실적 3인방 AS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AS 여쭤보겠고요. 네.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고 어제 제가 2차 전지 브리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양응급제의 판매량이 확대가 됐고 리튬이나 니켈 등의 가격 상승이 판매 단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배터리 소재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러한 데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9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매출을 경신했고 영업이익도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는 35%가량 올랐고 어제 장에서도 4%대 오르면서 194만 4,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에 195만 5천원으로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계속해서 종가 기준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바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부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고 그러면서 천연가스의 수입 비용을 절약하고 있는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180%나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9월부터 10월까지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우선은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어제 자동차주들은 어제 증시가 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함께 즐기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현대차는 3분기 매출은 역대 최고를 경신했지만 이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 계절적 비수기인 상황에서도 전기차 신차 모델들이 잘 팔렸고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판매가 잘 되면서 또 환율 효과를 업어가면서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세타2 엔진의 품질 비용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가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도 23%가량 밀렸고요. 그리고 한창 분위기가 좋았다가 9월, 10월 이렇게 2달 동안은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3%가량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현대차까지 어떻게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3인방들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가나 안 가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부분이죠. 코오롱 티슈진이 드디어 이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된다고 해요. 2019년 5월 이후로 3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6만 소액주주분들 모두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 것 같은데요. 사측에서는 인보사의 임상 3상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신라젠이 지난주에 이 거래가 재개되면서 복귀 첫날에 상한가로 마감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회생의 두 번째 주인공인 코오롱 티슈진 과연 오늘 복귀 첫날 수급이 쏠릴지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나 안 가나 두 번째인데요. 바로 이 USB-C 타입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국가 표준이 된다라는 또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개장 직후에 정말 8분 만에 매수세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상한가를 찍은 건데요. 뭐 이유는 이렇습니다.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기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경제 부담을 줄이고 환경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거고요. 유럽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USB-C 타입을 독점하고 있어서 유일한 관련주이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거든요. 더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네, 코오롱 티슈즈부터 신화콘테까지도 시간 허락하면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수정 앵커가 얼마나 저희 방송에 진심인지 여러분 아셨으면 하는 게 여기 보이는 이 단자 사진 있죠? 이거 수정 앵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못 찾아서 네. 어젯밤에 벽에 대고 집에 있는 걸로 직접 맞습니다. 찍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찌나 웃었는지 어찌됐건 그만큼 진심인 저희 브리핑 잘 들어주셨으면 지금부터 전략까지도 끝까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죠. 유럽권 리스크가 살짝 줄어들자마자 이번엔 또 중국에서 우리의 걱정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정말 무슨 풍선같이 한쪽 누르면 한쪽 커지고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리스크가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발 리스크, 시황제 리스크 어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뭐 그들만 리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권력은 잡으면 정말 손에 놓기 어렵나 봐요. 그렇겠죠.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 자체는 안정세를 띠고 있어요. 뭐 미국이 금리 상승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틀 연속 반영되고 있고요. 유럽도 상당히 좀 뒤늦게 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은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 유럽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모습들이 어제도 연출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3연임에 대해서 뭐 반영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홍콩이 그 야간 시장까지 합치면 거의 6%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무섭도록 빠졌어요. 네,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뭐 17%인가요? 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단발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 이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중국과의 거래를 좀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시진핑이 독재 체제를 갔을 때 뭐 지리적 지정학 리스크가 제일 큰 건 대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방송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동시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은 어딜 도와줄까요? 전 우리나라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 리스크적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중국은 그냥 중국의 문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솔직히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맞춰지면서 주가가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상존하면서 야금야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미국 증시 보면은 5일선, 20일선 딱 지지하고 강하게 반등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죠. 다만 어떤 충격이 발생할 것은 항상 대비를 하면서 너무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현금은 가지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이 와닿네요. 1부터 10까지 다 괜찮아서 올라가는 적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 주신 대로 불확실성을 야금야금 잡아 먹어가면서 올라가고 있으면 된 거겠죠. 사실 어제장 우리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게 해서 속상했던 이슈였는데 일시적으로만 생각해보자라고 일단 선을 그어주셨어요. 자, 그럼 풍력주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장에선 뭐 다수의 종목들이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그저 제가 이 풍력을 선택했던 이유가 대표님과 풍력주를 그렇게 많이 안 달아본 것 같은 거예요. 뭐 태양광이나 전기차나 반도체 네.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서 풍력 쪽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서 전략픽을 좀 요청을 드린 겁니다. 아, 제가 어저께 주제를 잘못 보고 정했네요. 제가 보내드린 자막은 무시하시고요. 제 태양광을 보내드렸더라고요. 보내드리고 나니까. 아, 풍력, 네, 뭐 라이브로 말씀드린다면 네.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저는 원래는 그 상반기 방송을 보시면 태양광보다 풍력을 더 선호를 좀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왜 그랬냐면 태양광 자체는 아무래도 좀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게 좀 있고요. 많이 설치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유럽은 태양광보다는 풍력에 더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야 뭐 사막 지역도 있고 날씨 따뜻한 지역이 많이 있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풍력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상 풍력 쪽, 특히 부유식에 대해서 약간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만 왜냐면 이 비용이 네. 이 만드는 건설 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전력 단가 이게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고민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지금 시장은 부유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유식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예전에 해양 플랜트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걸 하려면 다 부유식으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최근에 원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 풍력 관련해 가지고 설치되는 것들이 원전 뭐 몇십 기, 몇백 개 짓는 거랑 거의 동급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태양광, 풍력은 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주가만 본다라면 최근에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안 좋았다기보다는 지난번 7월달, 8월달 좋았다가 최근 조정이 나올 때 같이 좀 흘러내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섹터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이 종목을 당장 매수할지 여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난번 연초에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것이 반영되고 한번 꺾인 것이기 때문에 매물 부담감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소 뭐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더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좀 턴하는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닥 다지기하고 턴할 때 뭐 풍력 대장주로 본다면 우리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구 SNC라든지 동구 CS SNC. 윈드라든지 뭐 이런 쪽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쪽이 최근에도 뭐 주가 흐름만 본다라면 조금 더 낫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력주에 대한 답변 주셨고요. 순간 태양광주로 보셔서 태양광주 전략을 저희에게 넘겨주셨다 했는데 그럼 태양광 코멘트도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은데 두 섹터 모두 엄밀히 따지면 태양광은 그나마 풍력보다는 주가 수준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풍력은 전체적으로 흘러내렸다라면 태양광은 조금 흘러내리다가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공격적인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규제가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향 그러니까 생산보다는 말레이시아라든지 또 최근에 뭐 OCI 같은 경우 어저께 그 미국 쪽에다가 투자를 대거 증가시키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답변 받아봤고요. 이제 좀 더 속도를 내서 저희 AS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한 업체들 위주 그리고 그 가운데 창스픽에 등장을 했었던 종목들로 꾸려본 건데요. 네. 뭐부터 해볼까요? 가장 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부터 시장의 예상도 높았는데 그 예상치마저도 엄청나게 상회하며 서프라이즈율을 굉장히 높게 실적을 내놨습니다. 포케.
주가 많이 올랐고 네. 실적은 근데 또 좋다 하고 그러면 밸류 조정 다시 해서 더 높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매출이 1조가 넘었는데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이 7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 부분이 좀 급성장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어요. 뭐 양음극재 판매량이 확대가 되었고 판매 단가도 늘어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한 240% 정도 늘어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한 60% 정도 늘어났습니다. 뭐 분기당 거의 50% 이상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뭐 일시적인 것인가?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M, 포드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 내년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혹은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라면 충분히 더 고속 성장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표가 단기적으로 21만 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 이상 왜 안 보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연일 쭉쭉쭉 뭐 1년 12달 오를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을 흐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1만 원권까지는 더 볼 수 있다라는 판단, 기존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닌 만큼 끌고 가자라는 의견이시고요. 현대차는 뭐 품질 비용 그것을 사전 공지를 했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받아들일 각오가 됐었는데 뜻하지 못하게 올해 판매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의 시각이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도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실적 좋게 나오고 판매 그리고 데이터 괜찮고. 판매 데이터 나쁘지 않고 그러면 어디를 투자할 성장 모멘텀 나쁘지 않은 섹터 찾기 많지 않아요. 뭐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어저께 약간 중국 이슈들이 약간 겹치면서 좀 흘러내린 것이 아닌가 좀 판단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건 다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충당금 반영해서 영업이익 한 3조 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3조를 조금 넘지 않겠냐 했는데 3조는 조금 못 넘은 거에 대한 맞아요. 억지로 좀 지어 짜자라면 물론 이제 제가 뭐 현대차를 좋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SUV 차량 판매 계속 잘 되고 있고요. 수익성 높여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전체 판매 대수에 대해서 조금 낮춘 것인데 이게 과연 GM 포드처럼 똑같은 이슈일까?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쪽이에요. 세타 엔진만 좀 못 만들고 나머지 차량을 다 잘 만드는 바람에 차가 너무 오래 가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빨리 전기차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뉴스들 보면 그 전동화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뭐 한 5조 원 뭐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IRA 관련해서도 미국 관련해서 뭐 좋은 얘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 주목하고 있는 게 어저께 테슬라가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판매 단가를 낮춘 거예요. 네. 경쟁이 좀 높아진다는 것이죠. 전기차 시가 과연 중국만 경쟁이 높아질까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아직까지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 뭐 조금 손실 많이 보고 계시더라도 뭐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다른 종목보다는 더 빨리 수익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살펴봤고 짤막하게 가보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올해 인지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올해 이 종목이 태양광주였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뭐 태양광 쪽 매출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태양광이 뜰 때 태양광주라고 엮이면서 주가 급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 하나 솔루션이 정말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이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번 실적 3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쪽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거 이상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주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닌데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약간 일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약간 아직 지금 주도주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 실적 시즌 있는 만큼 좀 초점 맞춰서 전략 챙겨봤고요. 이제 창의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더 오르기 전에 저가 매수 노리 종목 뭘까 싶어서 들여다봤더니 심택입니다. 어제 뭐 DDR5나 또 삼성의 전장 뭐 진출 이런 얘기 나오면서 IT 딴 하위권 종목들도 꽤 괜찮았잖아요. 심택 저희 기대해 볼까요? 저는 일단은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시장이 중국 이슈로 해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보다 달랐던 점은 진짜 전기전자 업종, IT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어요. 코스닥이 2% 올라온 것이 그 힘이었다라고 네.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물론 약간 하이닉스 흔들렸습니다만 삼성전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로 반도체 쪽이 지금 랠리가 뭐 한 달짜리일지 3개월짜리일지 1년짜리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반도체 IT 쪽이 대장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그래서 좀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IT 관련된 기업들 많이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심택은 좀 주목을 해보시자. 우리가 이제 진짜 상반기에 우리가 한 2, 3월 때까지만 해도 패키지 관련된 종목군들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장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라는 인식이 나와주면서 작년 하반기서부터 주가는 거침없었죠. 하지만 이제 또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 또 시장이 꺾이는데 IT 수요도 같이 꺾인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 하락할 때도 그냥 추풍 낙엽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실적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 전체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비메모리향 쪽 관련해서 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쪽은 평균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도 높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믹스 개선이라든지 수주 잔고 안전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한 점수를 주고 싶고요. 최근에 V자 반등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미 있는 모습 보여준다면 충분히 상방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2천 원 정도 잡아놓고 분할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택 저희 기대하며 보겠습니다. 짤막하게 코오롱 티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때 코오롱 명예회장이 인보사는 내 4번째 자식이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사랑을 쏟았다가 그 성분 조작 관련한 이슈가 네.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지됐고 3년 5개월 만에 재개가 되는 건데요. 신라젠을 보고 나서 그런지 뭔가 재개되면 급등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람 심리라는 게. 근데 만약에 제가 신라젠, 코오롱 티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좀 코오롱 티슈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성분이 뭐가 문제가 있든 없든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변환을 좀 노력을 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어찌되었든 뭐 미우나 고우나 돈 있는 쪽이 장땡이라고 코오롱 그룹에서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신라젠만 본다라면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 신라젠도 결국에는 그 거래 정지 전에 가격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머뭇거렸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격이 재상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재상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거래 정지 되기 전에 가격 그 이상의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이하에서 시작했을 때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대응은 오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자시라면 뭐 오늘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팔진 않으실 거죠? 대표님이 그렇겠죠. 보유 중. 뭐 제가 보유 중이라면 3년 반을 기다리는데 굳이 이거를 매도하실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저희 시세 보면서 계속해서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 유창희 대표와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